엄마, 이게 뭐예요? 우릴 가지고 논 거예요. 니들이 먼저 장난쳤지. 엄마를 버릴 생각부터 했잖아.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슨 고생? 내가 아플 때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데려다 준 적 있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머니 안 볼 거예요. 다시는 발걸음도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지금까지도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사이였잖아. 그리고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더는 니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한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겨우 연락이나 하던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순간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니는 회사는 어떠니? 요즘 바쁘다며? 네, 바쁘긴 한데 엄마 생각이 나서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가 찾아뵐게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제게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워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맛있는 거 싸가지고 곧 갈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간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에는 제 생사조차 궁금해하지 않던 녀석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한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와도 괜찮지.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아이고, 엄마도.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러죠. 항상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살짝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언제 올 거니? 이번 주말에요. 토요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너무나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청소나 준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이렇게 다정한 것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무슨 돈이 필요한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달력을 보았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이틀 남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꾸미는지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보이는 다정함 뒤에 어떤 속셈이 있는지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대로 아들 부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과일 바구니를, 며느리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요새 동네 분들이랑 자주 만나세요? 친구분들이랑 놀러도 가시나요? 가끔 노인정에 가긴 하지. 근데 요즘엔 무릎이 안 좋아서 집에 있는 날이 많아. 며느리가 제 다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병원에 데려다 준 적 없는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늙어서 그런 거야. 아들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는 거니? 며느리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고,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돼요.
저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니들 진심인지 보자. 아들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뭐라고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니들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아들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희는 진심이에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증명할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효도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욕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테니 기다려봐.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진심으로 잘할게요. 아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기뻐하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는 효력이 없지만 겉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서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아들 부부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서 그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려고요.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후 가짜 양도 서류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법적 문서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결정했어. 집을 조금씩 니들 앞으로 넘겨주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진짜예요? 그래. 이번 주말에 와서 서류 작업 좀 도와주렴. 주말에 아들 부부가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옷차림이 깔끔했고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서류를 꺼내자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느리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세요. 가짜 서류에 서명하는 척하며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니들이 이 집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어디서 살면 좋을까? 아들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계속 사시면 되죠. 엄마 집이잖아요. 정말 내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니? 며느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받자마자 꼼꼼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엄마가 제일 멋져요. 며느리도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현명하신 결정이에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진짜 자식이라면 내 건강과 행복부터 챙겼겠죠.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바뀐 것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 법적으로는 몇 주 후에 완전히 니들 명의로 바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들 부부는 서류를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 양도 서류를 받은 지 단 3일 만에 아들 부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 있던 전화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궁금해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바쁘니? 연락이 없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네, 요즘 사업체가 너무 바빠서요.
아마 당분간 찾아뵙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전에는 자주 오겠다더니 갑자기 왜 그러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빠르게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전화는 자주 드릴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겨우 3일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내일 저녁이라도 같이 식사나 하자.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주 주말은 어떠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장 보러 나오셨어요? 그래, 저녁거리 좀 사러 나왔어.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차라도 한잔 할래? 며느리는 머뭇거리더니 시계를 보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꼭 갈게요. 그래? 아들이랑 같이 언제 한번 놀러 와. 밥이라도 해줄게.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희도 가정이 있으니까요. 어머니도 어른이시니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겨우 3일 전까지만 해도 모시겠다던 며느리의 말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줄래?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독립적으로. 내가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지. 근데 집이 니들 명의로 넘어가자마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내한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바빠서 그래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는 꼭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대놓고 저를 내치려는 태도였습니다. 가짜 양도 서류 하나로 그들의 진심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거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짧은 거리가 마치 천리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까스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심각하게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왔는데 몸이 안 좋아. 무슨 일이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당뇨랑 고혈압이 심각하대. 수술도 해야 할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네요. 근데 저희가 모시기에는 공간도 부족하고.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집 명의를 넘겨준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달라진 태도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니?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우리가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모시겠다던 아들이 이제는 요양원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니? 전화기 너머로 아내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곧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이 시설도 좋고 전문가들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직접 돌봐드리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아들아, 내가 혼자서는 점점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구나. 그러니까 요양원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니들한테 넘겨준다고 생각하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구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강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틀 후 저는 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창가의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어요. 가짜 양도 서류를 주자마자 아들 부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비즈니스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오렴. 거실에 앉자 아들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며느리는 노트북을 펼쳐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들어가기 싫은 거 저희도 이해해요. 근데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최신이고 관리도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차를 마시며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방도 넓고 정원도 있고. 며느리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요양원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시설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제가 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독립하셔야죠. 우리도 가족끼리 오붓하게 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가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언제부터 거기로 가라는 거니? 며느리가 달력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약해뒀어요. 어머니 짐도 저희가 다 싸드릴게요. 마치 제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갑자기. 아들이 조금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엄마도 이제 편히 쉬셔야 할 때가 됐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며느리는 아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꼭 필요한 것만 골라주세요. 요양원에는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이제는 아예 제가 집을 비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도 이걸 보면서 정리해라.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니들이 원하던 서류야. 한번 잘 보렴. 아들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함께 서류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무슨 장난이에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실이야. 니들이 받은 양도 서류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가짜야. 며느리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저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혼란과 분노를 지켜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쓸쓸한 승리였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우리한테 준 서류는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 난 니들이 진짜 어떤 놈들인지 보고 싶었다.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를 속인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정원의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먼저 날 속였지. 재산만 넘겨받으면 날 버릴 생각이었잖아.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한 좌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 시험했지. 그리고 니들은 완벽하게 실패했어. 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사기잖아요. 우린 이 서류 믿고 계획을 세웠다고요. 어떤 계획? 날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내 집을 차지할 계획?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뗐다 다물었다 반복했습니다. 그건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아직도 계속할 정도로 뻔뻔한 모습에 더 이상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이 갑자기 왜 걱정돼? 진명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요양원이 생각난 거 아니니? 며느리가 흐느끼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우리 계획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 더 이상 할 말 없잖아? 아들이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네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오해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서 있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자. 여기서 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라. 근데 한 가지 알아도 난 니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 문을 향해 걸어가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장난해. 우릴 가지고 논 거야? 저는 차분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니들이 먼저 장난쳤지. 엄마를 버릴 생각부터 했잖아. 아들은 억눌린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의 그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슨 고생? 내가 아플 때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데려다 준 적 있니? 며느리는 분을 못 이기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머니 안 볼 거예요. 다시는 발걸음도 안 할 거예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협박이 제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지금까지도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사이였잖아. 아들이 거실을 서성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모든 계획이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응수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 근데 그러려면 니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계획했다는 증거도 다 나올 텐데.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그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해. 이제 가자고. 여기 있으면 더 화만 나. 아들은 마지막으로 원망 어린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족을 대하다니. 가족? 재산 앞에서 나를 버리려 했던 니들이 무슨 가족이야?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쓸쓸함보다는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갈등 이후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인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곳은 어떤 분들이 주로 살고 계신가요? 부동산 중개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60대 이상 분들이세요. 서로 도우며 지내시죠. 공동주택을 둘러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 동의 작은 주택들이 모여 있고 중앙에는 아담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입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금만 지불하시면 바로 입주 가능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주민 모임도 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정리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셨군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사 후 며칠 지나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돈을 제 뜻대로 쓸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영자 씨, 내일 함께 온천 여행 갈래요? 좋죠. 오랜만에 여행 한번 가야겠네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을 위해 아끼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모임에 가입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영자 씨, 요즘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거든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아쉽지만 늦은 건 없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죠. 이웃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배신은 아프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걸려온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전화한 이유가 뭐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의 정원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함께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네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뵐게요. 저는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야. 혼자만의 새로운 삶이 행복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아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편한 감정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이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차를 마시며 말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제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가족 부부는 비워두신 건가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 여지를 남겨두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이미 결정했어요. 나 죽거든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뭐가 있니? 더 이상 니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아들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너무 늦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엄마가 아버지한테 받으셨던 반지예요. 찾아드리러 왔어요. 저는 상자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반지였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니도 이제 내 인생에 필요 없어. 엄마, 더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 더는 니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유언장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랑과 헌신이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배신을 통해 쓰라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재산과 이해관계 앞에서 가족의 의미는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통해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고 준비하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네가 할 짓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다 숨겼어? 엄마,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 아주 뻔뻔하구나.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지 한번 말해봐. 저희는 그저 어머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 어머님,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 되죠. 몰아가다니? 니네 둘이 짜고 계획한 거 다 안다. 어머니가 너무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라. 저희도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일본 한복판에 버렸니?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남편과의 40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남긴 서류 뭉치들을 정리하는데 그 속에서 30억대의 재산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림하고 절약했던 남편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재산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모시면서 아버님 재산 관리도 도와드릴게요. 큰 로펌의 변호사인 며느리가 서류를 슥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얘 며느라, 난 아직 정신도 없는데 그런 얘긴 좀 천천히 하자. 어머니, 제가 법률 전문가잖아요. 상속세도 크실 텐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래도 이제 막 장례 치렀는데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류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식탁 위에는 은행 통장들이 여럿 놓여 있었고 남편이 쓰던 서재 안에는 금고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다 서재 쪽에서 들리는 서류 뒤적이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서재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에 제 작업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이 밤중에? 아,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집안 곳곳에서 추억이 떠올랐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불안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들어왔고 서재 금고에 보관된 통장들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저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장례 비용도 꽤 들어갔을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이제는 제게 큰 짐이 되어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면서 예금 내역을 살펴보는데 남편이 꾸준히 적금을 붓고 투자를 해왔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의 재무관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실래요? 아들이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난 이 집이 좋아.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이 거대한 재산과 마주하니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조차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 보여준 그들의 슬픔이 진심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마당의 잔디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봄이 오면 남편과 함께 가꾸려 했던 정원은 이제 제 혼자만의 몫이 되었습니다. 재산 관리도 앞으로의 삶도 모두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것도 모자라 평일 저녁에도 들르곤 했죠. 처음엔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대화의 주제가 항상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자산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통장 관리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저희가 가족인데 어머니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죠. 보험이랑 연금도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자식이 부모님 돈 관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버지도 그러시길 원하셨을 거예요.
식사 시간마다 재산 이야기가 나왔고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상속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장례식 때만 해도 슬픔에 잠겨 있던 아들의 눈빛이 이제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투자 상품들을 보여주려 했고 보험 설계사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상품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통장 좀 볼 수 있을까요? 얘들아, 난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도 좀 천천히 하자. 어머님, 저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희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아들은 끊임없이 재산 관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밥숟가락을 들 때마다 통장, 부동산, 세금 같은 단어들이 쏟아졌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금고는 어떻게 열어볼지 의논하는 소리였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앉아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보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다정하고 효심 깊던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는지 의아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퇴근 후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직은 아니야. 그럼 언제까지 미루실 건데요?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식탁 위에는 아들이 가져온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붉었고 남편과 함께 심었던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이들 학원비 영수증을 들고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서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뒤적이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인데? 깜짝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경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서랍을 뒤지고 있어?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서재 책상 위에는 며느리가 꺼내놓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금고 앞에는 며느리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실례를 했네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더 볼 것 없으니까 가라. 며느리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구어온 것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아들의 중학교 졸업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랐죠. 그 시절이 떠오르자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어느 여름날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ATM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들이 일주일에 걸쳐 조금씩 인출해 간 거였죠. 아들, 엄마 통장에서 돈 뺀 거 네가 한 거니?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저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했는데?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때 출장을 가고 없었습니다. 은행 CCTV를 확인해 보니 아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제서야 아들은 흐느끼며 실토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당시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꼼꼼하게 기록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시간, 장소가 상세히 적혀 있었죠. 당시 아들은 PC방에서 알게 된 형들과 어울리며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용돈을 다 날리고 급식비까지 탕진했다가 결국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갔던 거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그만해라. 죄송해요.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자. 네. 남편에게는 끝내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적금을 해약해 메워놓았죠. 그 뒤로 아들은 정말 착실하게 지냈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아들이 대학 졸업 후 처음 받은 월급으로 사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며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엄마, 그때 일 기억나세요? 갑자기 왜? 전 아직도 죄책감이 들어요.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그때 용서해 주셔서. 그만해. 늦은 저녁,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여행사 팸플릿이 들려 있었고, 아들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효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죠. 어머니, 후지산에서 일출 한번 보시죠.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아버지 가시고 어머니 힘드셨잖아요. 요즘 일본 직항도 많이 늘었대요. 어머니 여권은 아직 유효하시죠? 작년에 갱신했지. 거실 탁자 위에는 화려한 일본 여행 팸플릿이 펼쳐졌습니다. 호텔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고 비행기 표도 준비되어 있었죠. 출발 날짜는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으로 후지산 일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호텔 전망대에서 보는 설경이 끝내준다며 온천도 가보자고 했죠. 며느리는 옆에서 연신 맛있는 스시집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준비는 저희가 다 할게요. 카드랑 여권만 챙기시면 돼요. 짐도 최소한만 가져가시고요. 어머니 옷도 새로 사드릴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여행 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첫날은 도쿄 시내 관광, 둘째 날은 후지산 일출 감상, 셋째 날은 온천 체험.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었죠. 식탁 위에는 일본 관광 가이드북이 놓여 있었고,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환율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행사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미리 예약해둔 상품이라며 확인 전화였죠. 통화를 마치고 나니 아들이 은행 도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경비도 좀 준비하셔야죠? 내가 알아서 할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그래도 어머니, 내가 준비한다니까. 이른 아침부터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후지산 일출을 보러 간다며 서두르더니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는 아들의 통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죠. 네, 다 준비됐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요. 걱정 마세요.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요. 네, 일본에서 뵙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맞춰서 연락드릴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아들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죠. 휴대폰 화면이 자꾸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숨 자려는데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지 않았지만 귓가에 들리는 말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목 베게 하실래요? 괜찮아. 비행기에서 주무셔야 할 텐데. 난 그냥 있을게.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아까 먹었어. 차 안의 히터 바람이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핸들을 평소보다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고 백미러로 비치는 표정이 굳어 있었죠.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에도 아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차로 돌아오니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여권과 통장이 가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얘,
내 가방 좀 줘봐라. 도착해서 드릴게요. 지금 필요하대도. 공항에 가면 드릴게요. 너 자꾸 왜 그러는 거니? 어머니,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아들의 통화는 더욱 잦아졌고 말투는 점점 더 낮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시내 한복판의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겨울바람을 피해 들어간 카페는 일본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였죠. 창가 자리에 앉자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디 가는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가방은 왜 다 가져가? 노트북으로 일 좀 처리하고 올게요. 그럼 내 가방이랑 여권은 놓고 가. 금방 올게요. 카페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지 30분이 지났지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화장실 간 남자 손님 보셨나요? 아들이 어디 갔지? 혹시 제 아들 보셨나요? 카페 직원은 일본어로만 대답할 뿐이었고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고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경찰서가 어디예요?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시켜준 따뜻한 카페라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거리는 점점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저는 여권도 통장도 현금도 없는 상태로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주변 손님들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고 아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페 직원이 영업 종료 시간이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문을 가리켰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밤거리에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쫓겨나듯 나온 순간 도쿄의 한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네온 사인만이 반짝이고 있었죠.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 채 카페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 사람 없나요? 지나가는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서를 알려주려 했지만 복잡한 도쿄 거리에서 손짓 발짓으로는 방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지하철 방향을 가리켰지만 지하철을 탈 돈도 없었습니다. 거리의 온도는 점점 더 내려갔고 발은 이미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걸어갔고 저는 그저 카페 근처를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며 보낸 저는 이제 지쳐 걸음도 제대로 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기대어 서 있는데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기 할머니 좀 봐. 많이 추워 보이시는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들이. 젊은 부부가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온 부부라고 했는데 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바로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와 삼각김밥을 사왔고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파출소부터 가보시죠. 근데 경찰이랑 말이 통할까요? 제가 일본어 조금 할 줄 알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너무 죄송해요. 부부는 저를 데리고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젊은 신부는 서툰 일본어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신랑은 계속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파출소 안은 따뜻했고 경찰들도 친절했습니다. 경찰은 통역 앱을 사용해서 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제 여권번호, 한국 주소 등을 물어보았지만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신혼부부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파출소의 시계는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고 신혼부부는 그동안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밤새 혼자 겪었던 공포와 절망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할머니, 대사관에서 곧 오신대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기다릴까요? 이제 괜찮아요. 연락처라도 받아둘게요. 도쿄의 작은 파출소에서 저는 타국에서 만난 천사 같은 젊은 부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친절하게도 제게 따뜻한 담요를 둘러주며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파출소의 차가운 의자에서 밤을 지새운 저는 이제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영사관 직원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먼저 임시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나요? 흔치 않긴 하죠. 세상에. 대사관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임시 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고 경찰에는 아들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간단한 식사도 제공받았습니다. 어머님의 통장과 카드는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아들이 돈을 뺄 수도 있나요? 걱정 마세요. 이미 조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대사관의 소파에 앉아 있으니 지난밤의 악몽 같은 시간이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제 상황을 한국의 관련 기관들에 신속하게 전달했고 귀국 후의 법적 대응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화창한 날씨가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밤처럼 춥고 어두웠습니다. 대사관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어젯밤의 공포를 되새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담당 형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사관 직원의 통역으로 일본 경찰과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여권 사진을 보여주며 출국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고 카페 CCTV 화면도 이미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첫날 아들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사관의 도움으로 긴급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손에 쥐고 밤새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아들은 겨우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톤이었죠. 현관문 앞에서 계속 노크를 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 걸 보니 분명 집에 있을 텐데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비치는 불빛이 깜빡거렸고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문 열어라. 어머니, 지금은 좀 당장 문 열으라고. 나중에 찾아뵐게요. 이게 네가 할 짓이야?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도쿄의 그 차가운 밤거리가 떠올랐고 그 기억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웃 주민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조언대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녹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야기 좀 하죠. 일본에서는 왜 그랬어? 그게 갑자기 급한 일이. 네가 계획한 거지? 어머님, 오해세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복도에 형광등만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현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효도 여행을 간다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밤중 도쿄 거리에서 떨고 있던 저와는 달리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물만 마시고 있었고 손자들은 이미 자고 있었겠죠. 어머니, 그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카페에서 사라질 때부터 계획했던 거지? 아니에요. 진짜 급한 일이었어요. 거짓말 그만하고 진실을 말해. 거실 탁자 위에는 도쿄 여행 일정표가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후지산 일출을 보러 간다던 그 계획은 이제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도쿄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가 날 버린 이유가 뭐야? 그게 아니라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오해세요,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오해? 식탁 의자에 걸려있는 며느리의 가방에서 제 통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계좌를 동결시키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미 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은 자꾸만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만 반복했고 진정한 사과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공포와 절망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 주무시죠. 내가 네 앞에서 사라지길 바라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더는 할 말 없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다. 할 말을 하고 집으로 나서려는 순간 저는 몰래 떨어진 아들의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문자 내용을 보고 말았었죠. 여보, 어머님 아직 거기 계신가요? 카페에 그대로 계실 거야. 길 잃으시면 어쩌죠? 어차피 노인네가 길 잃으면 누가 찾겠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대화들이 보였습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장은 다 챙겼지? 당연하죠. 비밀번호도 알아냈고요. 여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네. 이제 끝났네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차가운 대화들이 도쿄의 그 추운 밤보다 더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을 걱정하는 척만 하면 되죠. 나중에 치매 있다고 하면 되고. 재산 정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면 충분하지. 완벽한 계획이네요. 이제 시작이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들이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그 웃는 얼굴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대출도 알아봤어요. 좋아, 다 정리되면 연락해. 이제 곧 끝나겠네요. 우리도 이제 시작이야. 드디어요. 대화방에는 더 많은 계획들이 적혀 있었지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도쿄에서의 그 밤처럼 또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옆집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퇴직하신 부장판사라고 들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보셨는지 차 한잔 하자며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혹시 자녀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거실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법정에서 보내신 분이라 그런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바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며 제 이야기를 들으셨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습니다. 도쿄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시고는 바로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 조치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고소장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소장이 하나씩 작성되어 갔습니다. 유기죄, 사기죄, 절도미수. 아들의 범죄 사실이 하나둘 정리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만년필 소리만이 서재에 울렸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나 봅니다. 자식 키운 게 후회가 되네요. 지금이라도 용기 내신 게 다행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대형 로펌에도 연락을 취해 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한복을 입고 아들은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현관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지 마. 어머님, 제발요. 그만 일어나. 거실로 들어선 아들 부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산을 제 명의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각서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공증된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아들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재산에 대한 미련이 묻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 쥔 서류들은 모두 제 재산을 양도받기 위한 새로운 함정일 뿐이었죠. 어머님, 이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모시다가 또 버리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 늦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더 이상 속지 않아. 창밖에서는 제비가 날아다니고 있었고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도쿄의 그 차가운 밤거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탁자 위의 서류들은 마치 새로운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끊임없이 잘못을 빌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재산을 탐하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한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명품 시계가 제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어머니, 제발. 앞으로 법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러지 마세요.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할 말은 아니지. 어머님, 복도에서 옆집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났고 탁자 위에 서류들을 다시 챙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접어야 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의 소개로 강남의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에는 젊은 변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대표 변호사는 제 사건을 직접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도쿄 현지 경찰 조서를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들이라서 망설여지네요. 이런 범죄가 늘고 있어요. 승소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사건 관련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일본 경찰과 대사관에서 보내온 자료들도 번역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생소했지만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형사고소도 필요합니다. 미리 막아두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다른 변호사들이 바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법원 출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사건을 맡은 젊은 변호사는 꼼꼼하게 일정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카페의 CCTV, 공항 입출국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 내역, 아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민사소송도 준비하겠습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정신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저물 무렵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나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변호사님,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속권을 박탈하고 싶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셨나요? 네, 이제는 끝내려고 해요.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에 앉아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공증 사무실에서는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상속 제외 사유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도쿄에서의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게 최선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요, 이제 충분해요.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재단 설립과 실버케어센터 건립.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노인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후회는 없으시죠? 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하세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독거노인종합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30억 상당의 재산 중 절반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노인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려고요? 네,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재단 이사장실에서 기부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보였고 그곳에서 노인분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도쿄의 그 차가운 밤거리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를 도와준 한국인 부부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시나요?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기겠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저를 안내해 시설들을 둘러보게 해주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점심 식사가 한창이었고 프로그램실에서는 미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고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 입소자 모임이 있는데 오실래요? 그럼요,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르신의 새로운 가족이 될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길을 걸으며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절반을 기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실버케어센터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조용한 호숫가에 부지를 마련했고 건축가와 상담을 시작했죠. 제가 겪은 아픔을 바탕으로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곳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가족 같은 공간이었으면 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직접 그려왔어요. 정말 세세하게 준비하셨네요. 오랫동안 구상했거든요. 설계도면에는 제가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건물, 각종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따뜻한 온돌방,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면회실까지. 특히 도쿄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24시간 긴급 연락망과 법률 상담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건축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첫 삽은 언제 뜨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될까요? 1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멋진 공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서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수면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백로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지 곳곳을 둘러보며 세부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 산책로, 야외 정원, 모든 공간에 따뜻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건축가는 제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하며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입주는 어떤 분들을 받으실 건가요?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이요. 치유의 공간이 되겠네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질 무렵 건축 현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이곳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실버케어 센터가 문을 열고 첫 입주자를 맞이하던 날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한 분, 두 분 입주하시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호숫가의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속아서 미국에 버려졌었어요.
저는 딸이 재산을 다 가져갔죠.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는 서로가 가족이에요.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곳이 있어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마음 나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속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채소들이 자라났고 그것으로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입주자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밝은 미소가 피어났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하며 치유되어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저는 텃밭에서 딴 상추 가져왔어요. 내일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올게요. 실버케어 센터 운영이 안정되어 가면서 처음 계획했던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숫가 마을에서 만난 이웃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실버타운은 언제 입주하시나요? 글쎄요, 여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살기 좋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가족 같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좋죠. 늦은 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현관 밖에서 아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어폰 화면으로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와는 다른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장 문 열어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야? 고소장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가 저지른 일이잖아.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고소장을 움켜쥐고 있었고 둘 다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께서 수상한 기척을 느끼셨는지 살짝 문을 열고 상황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눈치챘는지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취하하세요. 이제 와서 무슨 취하? 어머니가 이럴 수 있어요? 너희도 날 버릴 수 있었잖아. 그건 오해예요. 더 이상 속지 않아. 아들은 그것을 보더니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연신 고소장을 흔들어대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이미 녹음 중이었고 CCTV도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라고 미리 조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부부의 모든 행동이 증거로 남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아세요? 그래서 나를 버렸을 때는 내 마음은 어땠을까?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당장 취하 안 하시면 두고 보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아들의 위협적인 목소리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들이 더욱 낯설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재판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낭독하시는 동안 법정 안은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노부모를 해외에 유기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니,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피고인들은 재판정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제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님 앞에서도 그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도쿄의 그 차가운 거리에서 느낀 공포와 배신감이 이제는 정의로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이게 최선이었나 봅니다. 현명한 결정이셨어요. 아들이라 망설여졌는데 이런 일은 꼭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봄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멀리 무지개가 걸린 하늘을 보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자식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제가 실버 케어 센터를 만들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차례네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처음에는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립한 노인케어센터 입주자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호숫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살며 센터를 돌보는 것이 제게는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실버타운 계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취소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지내시겠다는 건가요? 네, 이곳이 더 좋아요. 입주자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저도 그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아침이면 텃밭에서 입주자분들과 함께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실에서 미술 수업도 함께 듣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저녁이면 호숫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실버타운의 호화로운 시설과 편안함 대신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시죠? 네, 여기가 천국 같아요.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내일이 즐거워졌어요. 혼자만의 편안한 삶을 꿈꾸었던 제 계획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호숫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실버케어 센터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텃밭에서 딴 채소로 다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미술 수업 가실 거죠? 네, 다 같이 가요. 주말엔 등산도 가요. 봄나물도 좀 캐올까요? 구치소 면회실을 찾은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찾은 면회에서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아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고 며느리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그걸 알았니? 매일 밤 생각했어요. 도쿄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돈에 눈이 멀었나 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용서해 주세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매달 한 번씩 면회를 가면서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순간 스치는 눈빛에서 예전의 모습이 보일 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실버케어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그래, 잘 되고 있어. 저희 때문에 시작하신 거죠. 이제는 많은 분들의 희망이 됐단다. 면목이 없습니다. 시간이 답해줄 거야. 창밖으로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반성이 진정성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그 차가운 밤거리에서 느꼈던 배신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교도소 담장 위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그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다음 면회는 언제 오실 거예요? 한 달 뒤에 올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잘 생각해봐. 네, 어머니. 천천히 지켜볼 거야. 이제 저는 뒤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피부치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고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결국 저를 도쿄의 차가운 거리에 버려지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특히 저와 같은 연세의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때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버릇없이 굴어도 눈 감아주고 돈을 훔쳐가도 덮어주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참아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더구나 노후 준비도 없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재산은 안전한 곳에 있나요? 재산 관리를 자식에게 맡기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시진 않았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대신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심입니다. 제가 실버케어 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것이 제가 이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